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 리딩과 레깅인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자료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세금은 좀 오늘 나온 좀 보고서인데요. 그거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세금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청취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염동찬 연구원님 어서 오시고요. 자, 뭐 바로 그냥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컨투 염동찬입니다. 네, 바로 이 하반기 전망이랑 오늘 나왔던 이 세금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망과 관련된 자료는요, 이 리딩과 레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하향 조정됐는지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뭐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을 했단 말이죠.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익보다 항상 먼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리딩하고 실적은 레깅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현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이게 하반기 전략을 만드는 가장 키가 되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레벨에 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과 관련돼서는 좀 외국인이 돌아와야지 좀 강한 매수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뭐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좋아지는 업종을 사지 말고 내년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가 나오는 종목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피 200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는지 보시면은 지금 123.8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제 123.0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영업이익이 122조 원이었거든요. 거의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할 거다. 조금만 더 하향 조정되면은 역성장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추정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122조 원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23.8조 원인데 지금 123조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80조 원이었어요. 180조 원에서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서 좀 개선됐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지난해 수준까지 추정치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하반기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좀 덜 됐다는 거죠. 지금 6월 22일이잖아요. 이제 10일만 있으면은 3분기 시작되거든요. 연간 추정치는 지금 22% 정도 연초 대비 2월 말 대비 하향 조정됐는데 대부분이 이게 1분기랑 2분기입니다. 왜 1, 2분기가 제일 많이 하향 조정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19가 언제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냐라고 하면 3, 4, 5월입니다. 3월은 1분기고 4월은 2분기죠. 4, 5월은 2분기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가 이 정도 하향 조정됐고 2분기는 더 많이 하향 조정됐고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반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게 지금의 기대치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중에서 가장 많이 하향 조정돼가지고 저는 2분기 실적 나오는 7월 말 8월 초까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나오면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7월, 8월 지금 영업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업데이트 해줄 텐데 지금 주변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과연 7, 8월에 급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익 추정치 많이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느냐? 물론 이 밸류에이션은 좀 이론적인 거고, 뭐 유동성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성적인 수준에서 현재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현재 EPS 정도로 보면은, 한 2100 정도가 좀 현재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달 초에 2200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코스피 2200이 되려면은, 하반기에는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거다? 이거를 반영을 하면은 2200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먼저 가고 이익 추정치가 따라서 반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굉장히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2200이 되려면은 하반기 이익이 더 이상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올라올 거를 가정하면은 좀 2200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한 2100 정도가 설명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익 추정치는 이 코스피가 더 오른다면은 하반기 실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반등의 특징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외국인의 그 매수세 없는 반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3, 4, 5월에 계속해서 줄었고, 5월, 6월에도 외국인은 안 샀어요. 근데 주가지수는 이렇게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건데, 이게 유지가, 현재 상황에서 주가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야지 좀 강한 반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은 외국계, 그것 중에서도 좀 미국계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주식할 때랑 미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할 때 이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지수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기업을 사지는 않겠죠. 이익이 돌아서는 이익이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살 겁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요인은 환율이라는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실적이라는 요인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외국인이 산다는 건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했다가 이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외국인들은 사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매도세가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이 돌아서야 되는데,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아직은 하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은 강하게 들어올 국면은 아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나 매도세는 멈춘 국면인 건 맞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돌아서야 되고 아직 그런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건데, 2020년 이후에 그 순매수 데이터 들어온 거를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간 상위 1, 2, 3, 4, 5위가 올해 1, 2, 3, 4, 5월입니다. 가장 많이 산 거는 역시 3월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나오기 이전부터 1, 2월에도 개인은 이미 국내 주식을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중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지난 4분기에 이미 CMA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하반기 올해 1, 2월부터 개인들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국내 주식으로 개인들의 순매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정말 잘 잡아요. 떨어졌을 때 개인들은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좀 매매 패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정말 잘 잡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오래 안 가지고 계세요. 올라가면은 좀 많이 파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좀 파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개인분들 바닥 잘 잡으셨으니까 좀 괜찮은 주식은 좀 진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좀 늦게 팔아야지 좀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3, 4, 5월에 개인들이 뭐 제일 많이 샀냐라고 보면은 좀 이렇게 원유 선물 유가 많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유가 잠깐 마이너스 갔을 때도 있는데 그때 원유 선물 ETF 되게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사는 게 그 코스피 200 인버스 ETF 이런 거를 좀 많이 사고 계세요. 워낙 변동성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변동성 위주의 주식보다는 바닥에서 산 주식 좀 진득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이게 좀 과거 패턴이라면은 좀 장기적으로는 잘 안 가지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될 거다. 시장을 버텨주는 힘은 되는 건 맞는데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되기는 좀 힘든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돌아올 만한 요건은 약간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좀 2분기 실적 나오는 7월 말 8월 초까지는 조금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텐데 한국 주식시장 보시면은 업종 강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성장률이 나오는 업종이에요. 올해는 약간 버린 연도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나오니까 내년도 성장률이 잘 나오려면은 첫 번째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업종들이 좀 5월 말 6월 초에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거죠. 당연히 피해 많이 입었었던 소재라든지 운송이라든지 호텔 레저라든지 리테일 이런 것들이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그 코로나 때 반등을 4월 말 5월 초에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나 의료기기 같은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크게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좋냐, 아니면은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빨랐던 업종이 좋냐,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업종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여전히 좀 성장이 나오는 업종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커뮤니케이션 결국 소프트웨어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정도가 좀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 수단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익은 결국에는 내년도 성장 실적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테니까. 다만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가지고 7월 말까지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이 조심하는 국면에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소재, 산업재 이쪽보다는 IT나 헬스케어나 음식료나
그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반기 전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이 세금입니다.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지금 뜨거운 감자냐면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라는 변화가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거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양도소득세가 결국에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보면은 거래세보다는 더 낫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건 손실이 발생하건 무조건 매기잖아요. 세금의 기본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징수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가 유리한 이유는 손실을 상계해주는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손실 상계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한국 세법에서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를 매기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가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고 한국 주식에서는 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치면은 손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한국 주식에서 제가 배당소득이 나왔어요. 근데 국내 주식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손실이 나왔는데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은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되면은 전체 자본 수익, 손실과 이익의 대글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매기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매도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약간 좀 빨리 처분을 하고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오래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들만 그런 것들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투자에 대해서는 좀 손실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실현하는 거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그 행태주의적 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손실을 좀 매도하려는 요인이 있어야지 좀 자금의 순환이 된다라는 건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도입하면은 어떨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예를 많이 주십니다. 1988년에 이 대만 같은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양도소득세 도입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양도소득세 도입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데, 사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도 1988년에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하고 거래세를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오히려 이렇게 좋았었거든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케이스가 있고 대만의 케이스가 있는데, 대만의 케이스만 부각시키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거래세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1988년에는 이제 아직 시스템적으로 이게 도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오히려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이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지금 그 기술적으로 그 발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됐다라는 건데, 2020년에 한국 주식시장 상황을 1988년에 대만에 대입해가지고 안 될 거다, 충격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 부과하면은 세금 부담 증가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그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본 양도소득세 도입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이 하늘색이 증권거래세고 파란색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뭐 거래세 낮추고 양도소득세 도입하니까 당연히 이게 합쳐져서 있죠. 이제 이 1999년부터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했는데 전체 세수 보세요. 이 99년부터 전체 이때보다 1987년, 88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도세를 도입한다라는 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손실이 나오면은 이거를 2월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제가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 이익이 났는데 지난해 손실과 올해 이익을 합치면은 여전히 손실이다 라고 하면은 올해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그 손실을 2월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세수 입장에서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생기면 발생을 하고 양도세는 이익이 생기면 발생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무섭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하에서는 자본시장에 이렇게 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양도세 나오면은 얘기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오히려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양도세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양도세가 거래세에 비해서 좀 더 불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연간 거래 횟수랑 연간 달성 수익률이랑 이 두 가지로 이 거래세랑 양도세랑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이 양도세가 유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구간이다? 이때는 무조건 양도세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양도세는 마이너스에서는 안 내는데 거래세는 마이너스에서도 내니까요.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주식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유리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일단 거래로 보죠. 거래를 한 번 했어요. 누구는 5번이라고 할게요. 연간 5번 거래를 했는데 누구는 수익률이 5%고 누구는 30%다 라고 하면은 5%인 사람은 양도세가 유리하고 30%인 사람은 거래세가 유리합니다. 또 하나 똑같이 누가 20%의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누구는 한 번 거래해가지고 20%의 수익률을 만들었고 누구는 30번 거래해가지고 20%의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번 거래한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더 낮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요. 거래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유리하고요. 거래를 적게 하면서 수익률을 높게 만들 수 있다면은 거래세가 더 유리합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실 날 가능성을 별로 고려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주식하는데 손실 날 걱정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다 합치면은 양도세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그 주식 잘하는 분들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도입될 예정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언론에 좀 보도 참고 자료를 좀 배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때문에 뭐 그런지 2023년부터 도입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을 어느 자산 범위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퉁쳐주느냐 제 말이 이상했네요.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느냐 이것과 두 번째로는 손실의 2월을 몇 년까지 해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양도소득세 도입하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거래소율을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과연 언제 완전 0으로 만들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내년도에 증권거래세율 낮추기 시작하고 2023년 정도에는 이렇게 양도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손실상계, 그러니까 손익을 통산해주는 게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6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적용하는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이 보통 7월 말 8월 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내년이고,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7월이고, 양도세에 대한 그 연구소들의 의견, 국책연구소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게 이번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스케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당연히 거부감 반응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손실을 공제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나쁘게만 볼 필요 있는 법안은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이랑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오늘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예전에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자꾸 대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좀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보면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문,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아까 시장 얘기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나라 PER이 어쨌든 많이 올라왔잖아요. 진짜, 과거 수치랑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여서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코로나라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뭐 북한 문제도 있긴 한데, 어느 분이 또 그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북한 때문에 싼 건지, 아니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은 항상 이게 뭐 브라질이든, 대만이든, 뭐 인도네시아 이런 경쟁보다 한 15에서 20% 싼 걸로 아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신흥국보다 훨씬 좋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한국은 그런 걸 봤을 땐 좀 또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럼 결국 그쪽 나라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종합해보면 지금의 퍼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객분 중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PER 현재 상황 비싼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PER이 왜 비쌀까라고 생각하면은, PER은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ER은 비싼데, 혹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에는 이 PER 비쌀 때 사서 PER 쌀 때 팔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주가는 이익보다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은 안 돌았는데 주가가 먼저 돌아서 PER이 높은 것 같다가, 나중에 이익이 돌아서면은 그때는 뭐 주가가 더 이상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딱 지금이 그때인 거죠. 이익은 돌지 않았고 주가는 돌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PER 레벨로만 보기에는 오히려 고퍼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오히려 좀 진입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북한 리스크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북한이랑 완화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이렇게 북한이랑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갔다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막 비싸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예전만큼 영향이 없진 않는데, 예전만큼 영향이 있진 않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이익 같은 경우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지분법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좀 더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있는 자회사의 이익이 지분법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합치면은 약간 좀 싸게
두 번 계산되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PER이 좀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상장되고 자회사가 또 상장되고 이런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이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당을 너무 안 줘요. 보통 배당을 많이 주면은 이 PER이 비싼 국가들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나오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줘서 PER이 많이 줄수록 PER이 비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입니다. 선진국과 이머징 중간에 있는데, 이머징만큼 성장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만큼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그 PER이 꼴등이고 이머징에서도 PER이 꼴등이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성장성을 만들기는 지금 좀 어려운 국면에 왔으니까 배당을 올리면서 좀 PER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양도소득세 내는 것도 좀 그쪽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나왔네요. 양도손실에 관한 2월이 1년만 해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월은 해주는데 이게 몇 년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어요. 미국이랑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2월을 해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해줘요. 미국은 화끈하죠. 그러니까 올해 손실 났는데 10년 동안, 그 후 10년 동안 뭐 이렇게 손실 다 못 메꿨으면은 계속 이익 나도 양도세 이렇게 안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계속 쥐고 있으려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아니 뭐 그 3년 동안 손실 낸 게 아니라요. 1년 동안 손실을 한 번 냈으면은 그 다음에 다 못 메꿨더라도 계속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만큼 좀 떨어졌을 때 로스컷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로스컷을 할 수 있는 이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행태 바꾸는 데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월 공제해주는 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6월 말, 7월 말 이때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될 수 있을 거고요. 일본은 3년 해주고 미국은 무제한 해준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해외 주식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정부의 발표에 뭐 주식이나 이런 뭐 아니면 펀드나 되게 금융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수익이면 양도세를 매기고 손실이면 양도세 안 매기고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식은 주식,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 펀드면 펀드, 이걸 각각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거기다 매기는 건지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네, 이것도 일본이랑 그 미국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손실 2월이랑 이렇게 손실해주는 자산 범위가 넓으면은 양도소득세는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2월이 안 되면은 안 좋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계에서도 좋으려면은 단서가 붙는 게 손실을 2월 해주든지 자본 그 상품들을 다 합쳐서 범위를 넓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고 있는 게 주식이랑 펀드랑 배당금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 펀드, 채권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손실을 이렇게 합치고요. 장외 주식은 장외 주식끼리 합치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까지 합칩니다.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 합치고 그냥 이게 장기 이익이냐 단기 이익이냐 이것만 좀 나눠요. 장기 이익은 뭐냐, 뭐 주식을 뭐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가 그 낸 이익이면은 조금 세율을 깎아주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원래 세율을 매기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 들고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익으로 봐가지고 조금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그렇고 자본의 자산의 형태도 그렇고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일본은 그것보다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넓은 상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그 하반기 전망도 잘 들었고, 특히 이제 세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간 좀 가져서 오늘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제 정책들도 나오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또 염동찬 연구원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저희 당선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홈페이지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다운로드 받는 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